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센병이 유럽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얼마 14세기가 되자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균의 등장으로 또 홍역을 치릅니다. 14세기? 한센병에 의해서 또다시 신의 형벌이라 여겨진 이 세균의 정체는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진짜 무섭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리네. 뭔가 악마의 악마의 상태에서. 상징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보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교수님, 당시 패스트균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패스트균은 높은 치사율과 치명적인 감염물로 단숨에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시 패스트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1년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진짜 빠르게 퍼졌네요. 당시 패스트균의 전염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그냥 뭐 안 간 데가 없는데요? 유럽 대륙을 다 삼켰네요. 유럽을 정복했네. 근데 이때 유럽에 패스트균이 유입된 것도 결국 또 전쟁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1346년부터 47년 그 무렵에요. 몽골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의 남부 무역항인 카파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앙아시아 등지에 풍토병으로 퍼지고 있던 패스트가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347년 10월에 카파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대거 피해서 전쟁을 피해 이제 도망치는데 이때 패스트균이 함께 왔죠. 이후 이 패스트균은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죠. 단 7년 만에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염성이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인간 멸망할 뻔했다. 그렇다면 패스트균이 단 7년 만에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지? 바로 주변력 때문이에요. 벼룩? 예, 패스트균은요, 숙주 없이도 흙에 살 수 있거든요. 흙에 사니까 쥐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린 쥐를 벼룩이 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도 물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더러워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쥐가 많이 있고 벼룩이 많으면은 그쵸 퍼질 수밖에 없죠. 쥐벼룩. 그런데 이 당시 패스트균이 강력한 전염성을 보인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걸린 사람 주변으로 모이나? 바로 패스트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가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말.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과 함께 공기 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죠. 저 그때는 뭐 마스크도 감기 없었을 같은 테니까. 것처럼 감염되면 실제로 이 시기에 패스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요, 지역에 따라 인구의 한 80%가 와, 에? 목숨을 잃는 걸렸네. 80%가 그런 경우도 살아남은 있었다고 사람이 합니다. 드무네요.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패스트균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갔으면은 인류 멸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 중에 한 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당시 유럽에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페스트가 휩쓸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우 뭐야. 와우.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죽음의 승리예요. 지금 멀리 원경에서 죽음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좌측 상단 부분도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종을 막 치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 혼란은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어서히 지금 죽음의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초토화됐네요, 진짜.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인들은요,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페스트 역시도 그 원인을 저주. 그렇죠. 역시 또 신의 분노에서 찾았어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날카로운 죽음의 화살이 세상에 떨어져 인간을 급살하라고 명했다. 남녀노소 없이 어떤 누구도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한 신의 울부짖는 창은 모든 곳을 공격했고 인류 전체에게 자비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얼마나 좀 참담했는지. 예. 잡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이잖아요. 노여움을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까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종교에 의존해야겠죠. 페스트균에 감염된 이 독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책질질 고행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상의를 쭉 내려 허리까지 내리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어갖고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이렇게 자해를 해서 신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야, 그럼 더 감염되겠네. 맞네, 맞네요. 면도도 안 하고 감염, 목욕도 안 상처. 하고 피 때문에?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패스균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 좀 더 그럴싸한 방법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과다출혈로 그렇죠. 더 사망하게 되는 아휴.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 우창윤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패스트 치료법으로 뭐 또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 치료라고 해가지고 동물 실제 의사가 이제 고안을 해요. 뱀을 토막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위에다가 이제 묶기도 하고요. 기생충의 끝판왕. 뱀을 여기다 뱀. 붙였다고요? 네, 뱀을 토막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기도 너무 하고 끔찍해. 그리고 대변으로 한번 좀 잘 발라보자. 대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떡해. 나름의 된장 바르듯이? 분명히 나름의 논리는 있었을 거예요. 대변을 어떡해. 발라서 없애보자고자 했지만 당연히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더 안 좋아졌겠네. 효과는 당연히 없었고 정말 더러움의 그냥, 끝판왕 아니다. 그랬죠. 그래, 우리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아우, 이렇게 전 유럽을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페스트가.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 유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이제 일선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농장주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아, 지위가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어디를 일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페스트가 끝나지 않으니 절대적이라 믿었던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된 거죠. 이로써 종교 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고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예,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예,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엄청 있고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흐입니다. 코흐. 코흐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벨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 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코흐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 진료보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 죽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흐는 입자가 이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흐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실험 결과로 코흐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흐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흐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흐의 이런 발견 이후로요, 세균학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